1978년 11월 18일 가이아나 정글 한가운데 스피커에서 짐 존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건 혁명적 자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항의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명령만은 단호했습니다. 몇 분 뒤 수백 명이 청산가리가 든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갓난아기도 있었던 것이었지요. 몇 시간 뒤 미국 정찰기가 상공을 지나며 촬영한 사진에는 정글 한가운데 광장을 가득 채운 시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는 그보다 20년도 더 전 미국 인디애나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짐 존스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와 죽음에 유독 집착하는 아이였다고 그를 알던 이웃들은 훗날 증언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외치며 인민사원이라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당시 미국 남부는 인종분리 정책이 여전히 남아있던 시기였지요. 존스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고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특히 소외된 흑인 커뮤니티와 빈곤층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1965년 존스는 신도 일부를 이끌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초 인민사원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게 되지요. 한 시점에는 신도 수가 2만 명에 달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교회는 무료 급식소,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법률 상담소까지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정치인들조차 존스와의 친분을 과시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위세를 짐작할 수 있지요. 하지만 조직이 커질수록 존스의 통제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신도들은 재산과 급여를 교회에 헌납하도록 요구받았고 자녀 양육권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었지요. 외부와의 연락은 점점 제한되었고 교회 내부에서는 밤샘 집회와 공개적인 자아 비판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1974년 존스는 신도들을 이끌고 남미 가이아나의 정글로 이주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평등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지요. 수백 명이 그를 따라 정글로 향했습니다. 존스는 이곳을 존스타운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그곳은 약속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루 11시간이 넘는 강제노동, 부족한 식량과 의료, 그리고 밤낮 없는 감시가 이어졌던 것이었지요. 탈출을 시도하는 자에게는 체벌이 가해졌고 심한 경우 독방 감금까지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신도들의 여권은 도착 직후 전부 압수당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모든 편지는 사전 검열을 거쳐야만 했지요. 라디오는 존스의 방송만 청취하도록 통제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무렵 존스는 이미 심각한 약물 중독 상태였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스피커를 통해 몇 시간씩 연설을 이어갔고 신도들에게 미국이 곧 이곳을 침공할 것이라는 공포를 반복적으로 주입했던 것이었지요. 1978년 11월 미국 하원 의원 리오 라이언이 존스타운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정글로 찾아옵니다. 그는 현지에서 며칠간 머물며 신도들을 인터뷰했고 그 과정에서 몇몇 신도들이 은밀히 그에게 탈출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지요. 라이언 의원은 이들과 함께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일행은 근처 가니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오르려던 그 순간 인민사원 소속 경비대가 트럭을 타고 나타나 총격을 가합니다. 라이언 의원과 동행기자 그리고 탈출을 시도했던 신도 1명을 포함해 5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연방의원이 공무수행 중 살해된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라이언 의원 살해 소식이 정착촌에 전해지자 짐 존스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전체 신도를 중앙광장으로 소집합니다. 이후 45분간의 상황은 현장에 남아있던 녹음 테이프를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지요. 훗날 죽음의 테이프로 불리게 되는 이 녹음에는 존스의 연설과 함께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이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함께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대형통에 청산가리와 신경안정제 그리고 포도향 음료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부터 순서대로 줄을 서게 했고 주사기를 이용해 아이들의 입에 직접 음료를 흘려 넣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자 중 다수의 몸에서 자발적으로 음료를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주사 자국이 발견되었지요. 특히 어린이 대부분은 스스로 독극물을 섭취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투여받았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총으로 위협당하며 강제로 음료를 마셔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집단 자살이 아니라 집단 살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음료를 마신 성인 신도들도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어 사건의 성격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저항하지 못했을까요? 수년에 걸친 고립, 외부와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반복된 복종훈련과 공개적 자아 비판, 신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할 힘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는 이후 심리학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실입니다. 라이언 의원 일행이 살해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는 신도들이 외부 세계와 연결될 마지막 통로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도망치더라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그 순간을 지배했던 것이었습니다. 존스타운에서는 단 하루 만에 9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3분의 1 이상이 18세 미만이었고 젖먹이 아기도 300명 가까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건은 이후 쿠레이드를 마시다라는 표현으로 대중문화에 남게 됩니다. 맹목적인 복종을 뜻하는 이 말 뒤에는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918명의 마지막 순간이 있었을 뿐입니다.